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이 지배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새로운 100년,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나침반이 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인데요.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조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거대한 변화를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선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 축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른 한 축은 그린 뉴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입니다. 다만 이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도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걸 전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기 후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제시한 만큼 발표 형식도 새롭게 꾸몄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수장들이 초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그린 스마트 스쿨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국력 결집 프로젝트인 만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산업 현장을 생중계 화면으로 연결해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19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준비 과정을 직접 챙겨온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임기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경제 주체들 간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정부의 큰 그림을 보셨다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60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김민찬 기자의 보도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태양광 전지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용해 121세대 냉난방은 물론 더운 물과 환기, 조명 등을 모두 해결합니다. 따뜻한 날, 더운 날에도 들어와도 동굴 속에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야. 탄소 배출량도 1년 동안 180톤 넘게 줄었습니다. 비교 대상 건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배 정도 더 많이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그린 리모델링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태계에도 1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전기, 수소차 보급도 가속화해 미래형 녹색 성장에 주력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로 경제사회에 과감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도 58조 원을 씁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고 산업이 되는 시대인 만큼 공공 데이터 14만 개를 개방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치병 치료법을 찾아내는 식으로 새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전국 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깔아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 진료 기반의 스마트 병원도 만들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모두 사람의 일이어서 디지털 뉴딜에만 일자리 9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도태될 수 있는 약자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고용보험 확대 등에도 2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지막 선택을 하던 날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그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즉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성추행 혐의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0시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는 여러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최신 기종의 흰색 아이폰.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잠금 장치가 걸려 있는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남겼거나 연락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망 당일 박 전 시장이 이 휴대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는 만큼 성추행 관련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타살 혐의로 없다고는 지금 잠정 결론은 났지만 좀 더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해요. 포렌식 부서에 변사 사건 관련 이러한 항목을 필요하다. 하지만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한 만큼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박 전 시장의 장례를 마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감사위원장 등은 회의를 열고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울시는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의 고소인 당사자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신상털기와 악의적 비방 같은 2차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시장을 향해 조롱한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고소인이 누군지 찾아내겠다. SNS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되자 고소인은 2차 가해를 처벌해달라며 어제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8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소장 제출 당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의혹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 사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보수단체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와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여성 의원 전원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성범죄 피고소인이 숨져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28명 전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하고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돼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피해 호소 여성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당했다고 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당내에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이 없는지 긴급 일제 점검을 하라고 당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와 무마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것을. 통합당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처럼 성범죄 관련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경찰 수사가 형식적 절차로 마무리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히 검찰이 나서서 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았는데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최고 학점을 주거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한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교수 A씨는 지난 2017년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딸에게 자기가 강의하는 회계 관련 수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성적을 줄 때 딸에게 최고 점수인 A+를 줬습니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는데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찬스는 또 있었습니다.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 서류 심사에서 정량평가 9위에 머물렀던 B 교수의 딸, 평가위원이었던 동료 교수 6명이 B 교수의 딸을 5위로 끌어올려 면접 기회를 줬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면접 우선 선발권을 가진 한 교수는 1, 2위를 했던 다른 지원자 2명에게 일부러 47점, 63점이란 낮은 점수를 준 뒤 B 교수의 딸에게만 100점 만점을 줬습니다. 결국 B 교수의 딸은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회계관리도 무법에 가까웠습니다.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별도의 증빙 없이 써온 법인카드 액수가 10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은 교수 등이 26명,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서명 위조 등으로 8건이 고발되고 4건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함께 감사를 받은 홍익대학교 또한 회계 관련해 모두 41건의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 6천 명 이상인 사립대들에 대해 종합 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유죄는 인정이 됐지만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 사건 재판에 이어서 집행유예만 잇따라 3번째입니다. 공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호텔 공사장. 이명희 씨가 안전모를 쓴 여직원을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며 질책을 시작합니다. 화가 덜 풀린 듯 팔을 잡아채고 등을 거칠게 밀기도 합니다. 놀란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이번엔 자신을 뜯어말리는 다른 직원에게 손찌검하는 신용으로 위협하더니 들고 있던 서류 수십 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2년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씨의 공사장 갑질 폭행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8년여에 걸친 이 씨의 상습 폭행과 폭언 행각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운전기사, 수행 비서 등에게 폭언을 일삼고 오늘 내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메고 빨리 전화하란 말이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거나 가위나 화분 같은 물건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조금씩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주체를 못하면 그때부터 욕해요. 뭐든지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사람 있는 쪽으로 그냥 던져요. 확인된 피해자만 9명. 재판에 넘겨진 이런 폭행 폭언 사례만 22차례에 이릅니다. 재판 과정에선 자택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던지는 등 수십 차례의 폭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이 씨가 만 70세의 고령이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폭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씨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 노동자 측 의원들이 일찌감치 퇴장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7로 아슬아슬하게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130원 올라서 8,7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치면 27,000원, 연봉으로는 32만 원 정도 오른 셈인데 노동 현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진 마당에 작년, 재작년처럼 올라가면 견딜 수 없었을 거란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거리에 일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기존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나 혹은 2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스럽다며 오히려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최저임금비 맞춰달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 업주들은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원, 200원 오르고 내림에 따라 생활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취약계층들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가방과 모자를 파는 소품 가게에서 일하는 김세빈 씨. 하루 9시간씩 주 4일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건 한 달 150만 원 남짓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자신의 수입은 더 쪼그라들게 됐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동비가, 그러니까 노동 어쨌든 일한 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물가에 맞춰서 최저 시급이 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공평한 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사업장의 입장만 강하게 그 협상에 작용된 것 같아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타격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협상.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던 노동계는 역대 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 안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의결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 양측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다음 달 5일에 고시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계속해서 MBC의 단독 보도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10여 건을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고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2015년에 팔렸던 분당 사옥의 경우 무려 160억 원 넘게 손해를 봤다는 내부 문서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시 매각을 맡았던 포스코건설의 직원이 1년 뒤에 이 건물을 샀던 업체의 대표가 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사나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소유했던 경기도 분당의 14층짜리 건물입니다. 포스코 측은 2015년 4월 이 건물을 NS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690억 원. 계약서에도 국토부에 신고한 서류에도 690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직접 매각했던 포스코 자회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건물 매각 대금이 521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건물값으로 받은 돈은 690억 원이 아니라 521억 원뿐인 겁니다. 169억 원은 어디로 간 걸까? 굳이 외부의 신고를 높이 하면서 내부적으로 낮게 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알고 보니 건물을 사들인 NS파트너스가 건물 부지 안에 170억 원을 들여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더 지었는데 공사비를 매각 대금에 포함시킨 겁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포스코가 아닌 NS파트너스 소유. 그런데도 포스코에 지급한 매각 대금으로 처리한 희한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코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건물 매각으로 165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20년 넘게 포스코 다녀봤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포스코에서 이 건물 매각을 담당했던 간부는 포스코건설 유모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부장은 이 건물을 팔고 1년 5개월 뒤 돌연 포스코를 그만뒀고 건물을 사간 NS파트너스의 대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건물을 자기한테 싸게 판 셈이 된 겁니다. NS파트너스는 현재 건물 임대 수익으로만 1년에 30억 원 넘게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NS파트너스가 수백억 원짜리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는 뉴스킨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합니다. 뉴스킨은 문제의 건물 매각을 앞두고 갑자기 이 건물을 임대한 회사입니다. 포스코 측에 준 임대 보증금은 240억 원. 결론적으로 NS파트너스는 임대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 건물 주인이 됐습니다. 포스코 측은 건물 가격이 내려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NS파트너스와 다국적 기업 뉴스킨과의 관계, 포스코 직원이었던 유 씨의 정체와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유 씨는 건물 매각권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다 해명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5억이나 보고 이렇게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오해 받아가지고 검찰에서 1년 반 동안 조사했죠. 사실이 다 아닙니다. 뉴스킨 측은 해당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350억 원에 임차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과 NS파트너스의 관계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유 씨는 현재 포스코로부터 받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6억 2천만 원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가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헐값에 판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자산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게 포스코 측의 설명인데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사옥을 지난 2016년 부영주택에 3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2010년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대출한 돈만 3,500억이 넘는데 600억 원 정도를 손해보고 판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적게는 4천억 원에서 많게는 6천억 원에 사겠다던 업체들이 9군데나 있었습니다. 더 비싸게 주겠다는 곳을 물리치고 싸게 팔아버린 겁니다. 객관적인 부동산 평가를 해주는 기관들이 가치로 5천억이 넘게 왔었어요. 4천억도 가능하다고 봤었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포스코 PNS타워. 포스코는 2013년 이 건물의 지분 50%를 84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만 합쳐도 2,400억 원입니다.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2010년 당시 약 5천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건물이 1,500억 가치밖에 안 됐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팔려고 한다면 입찰 공고를 내든지 자산 평가를 해서 팔지 않고 그런. 포항 지곡동 땅도 지난 2014년에 3.3제곱미터당 38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땅을 산 국기건설은 주상복합 빌라를 지었는데 1층 상가를 3.3제곱미터당 2,400여만 원에 분양해 완판했습니다. 국기건설은 땅을 싸게 산 덕에 재무제표상으로만 160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포스코가 자기네들이 지어가 그거 하면은 메리트가 되면서 왜 안 했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포스코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지난 7년간 매각한 국내외 부동산 자산은 10여 건이나 됩니다. 당시 업계에선 포스코가 내놓은 매물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는 놈이 임자였어요, 솔직히. 포스코 물건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만 사면은 정말 눈 감고 수익률 좀 먹을 수 있는, 참 이게 줄 닫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자산들을 집중적으로 팔았는지에 대해 포스코는 2013년부터 부채 비율이 급증해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했다면서 매각 관련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임직원이 기소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송도 사옥과 포항 지곡동 땅에 대해선 감정평가를 받은 적정가에 팔았다고 했고, 서울 역삼동의 P&S 타워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 소유 회사의 지분을 판 것으로 2023년에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계약이어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포스코 직원들은 실제로는 더 비싼 값에 팔고 이면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압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최고 명령제까지 보고가 되고 움직였던 거지. 그 밑에서 결정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포스코 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는지 보다 적극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체육계의 폭력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폭력 관행이 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증언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감독이나 코치가 단순히 폭언만 해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최 선수를 지옥 끝까지 몰아갔던 건 폭력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졌던 폭언이었습니다. 이제 막았네. 모르겠네. 최 선수의 경우처럼 성인 운동선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초중고 시절부터 당연시되면서 관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이 실수하면 맞고 실수하면 체벌받고 다 그런 거여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감독 등 운동부 지도자들이 폭언을 하면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금메달 따면 덮어지고 묻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동부 지도자 징계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학생 선수가 일단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아예 삼진 아웃도 아닌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적발로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학생 선수가 다른 학생 선수를 때렸을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중학교의 경우 과도한 훈련의 원흉이자 폭력의 사각지대를 제공해온 선수들의 기숙사 생활도 금지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하루 훈련 시간도 초등학생은 2시간 30분, 고등학생은 4시간 30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또 중학생의 경우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초, 중, 고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작년에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았던 인천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이번에는 유충, 즉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돗물 대신 생수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 학교는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투명 필터가 장착된 가정집의 수도꼭지입니다. 하얀 필터와 덮개 사이로 가느다란 붉은색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선 벌레 3마리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이 벌레는 깔따구의 애벌레입니다. 이렇게 유충이 나온 지역은 인천 서구 당하동 등 4개 동. 지난 9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최소 23곳의 주택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인천에서는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올해 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린 애가 있는데 또.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중금속과 유기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깔따구 유충이 염소 소독에도 죽지 않는 벌레인 걸로 보인다며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흘러들어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생긴 이유는 정수장 덮개가 열려 있었기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덮개를 다음 오존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면이 바깥에가 오픈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가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는 게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내개동 3만 6천여 세대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5개 동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들도 급식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인천시는 문제가 된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 중지하고 소독과 유충이 나온 수돗물은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무면허에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잡힐까 봐 차를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어느 집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신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결국 경찰에 검거됐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단기를 부수며 주차장에 들이닥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더니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석을 뛰쳐나와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50대 남성 A씨. 관리소 직원이 곧바로 뒤를 쫓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시설물 피해랑 차량 피해가 있어서 운전자에게 다가가니까 운전자는 다가오지 말라며 도주하여. 한밤중 주택가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한 주택 옥상까지 쫓긴 이 남성.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4m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A씨는 이곳까지 300m가량 달아났습니다. 이곳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구조물에 걸려 결국 추락을 피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잘 찢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등산복 바지 가랑이가 걸려버린 겁니다. 한쪽 다리를 담벼락에 걸친 채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쫓아온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빼앗길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에 난입하기 직전 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죽는다면서 나라 하면서 안 올라오려고 버티고 있는 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남부지방은 어제와 오늘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산비탈이 붕괴되면서 흙이 주택가를 덮쳤고 상수관이 파손돼서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누렇게 변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도로는 이미 하천으로 변했고 갈곳 잃은 흙탕물은 주택가를 그대로 덮칩니다. 주택 안에도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잡동사니가 둥둥 떠다닙니다. 심정은 참담하죠. 기계도 물 다 잠기고 옷도 잠기고 전체적으로 물 잠겨가지고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통영의 국도 14호선 산비탈면이 무너진 건 오늘 새벽 4시쯤. 이 과정에서 토사가 내려앉으면서 상수관이 파손돼 4시간 동안 6,400여 톤의 흙탕물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물 밀려 내려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막 엄청 쏟아지는 그 소리에 일어났으니까. 다세대 주택과 10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지름 80cm의 상수관이 파손되면서 주변 3,000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관로 복구는 저희가 오늘 야간 작업까지 통해서 아마 내일 새벽 6시까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면 나머지 3,000세대에 대한 단수도 통수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정이 됩니다. 지난 12일부터 통영시에 내린 비는 184.6mm,
시간당 최대 25.1mm를 기록했습니다.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말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한 중학생이 친구들한테 집단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과연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길래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부모들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뭐야?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3살 A군의 생전 모습입니다. A군은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지난 3일 숨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학교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당한 성폭력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등교 개학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기숙사에서 밤마다 친구 4명으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병을 얻어 결국 숨졌다는 겁니다. 이불을 들치고 바지를 벗겨서 저희 아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일으켰고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은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가해 학생들을 분리조치해주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학교에 나오게 한 탓에 A군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가해자는 학교를 나오고 피해자가 학교를 못 가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항의를 했죠. 학교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른 최선의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 직후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A군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고 가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뒤에는 가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교육을 보냈다는 겁니다. 또 성폭력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군의 사망 전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성추행 여부와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 요즘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덥고 습한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트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방역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원형 어선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과 이동통신 대리점, 그리고 관악구의 사무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3명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장마철의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생존력과 지속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 습하고 더우면 사람들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폐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에어컨 가동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이동하며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내에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 습도와 온도의 경우는 대개 길게는 5일까지도 생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에어컨을 튼 밀폐된 실내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이용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장맛비의 피해를 본 부산과 경남, 전남 등 사례를 보듯 이번 장마는 집중호우를 퍼붓는 특성이 강해 수재민이 발생해 집단시설에 머물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여름철 전염병과 코로나19 모두 발열이나 몸살기 같은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빠른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열이나 설사나 또 피부에 이상이 있는 등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빨리 진료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장마철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준수사항. 코로나19 유행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대량 생산 시점을 내년 연말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술집의 문을 닫도록 하는 등 다시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0명 넘게 발생한 플로리다주에선 여전히 마스크가 논란이 될 만큼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운전자들이 동시에 경적을 울립니다. 가을 학기에 학교 문을 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That we don't feel safe going back in the buildings yet. We don't feel it's safe for students or for any employee or our family. 미국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누적 환자가 30만 명을 훌쩍 넘긴 캘리포니아는 다시 경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술집의 문을 닫고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That we're closing statewide. Again, restaurants, wineries, movie theaters, family entertainment, zoos, museums. LA와 샌디에고 교육 당국은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시장은 주지사에게 2주간의 봉쇄령을 건의했습니다. 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0명을 넘긴 플로리다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마스크의 입부분을 일부러 뚫은 사람도 있습니다. There are times that I think you should. There are times that I think you shouldn't. However, I do also believe that it's my responsibility. 나라로 치면 세계 4번째로 하루 확진자가 많은 곳이 됐지만 플로리다 주지사는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were testing positive has finally started to decline. 결국 기자회견에선 부끄러운 줄 알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올여름이 끝날 무렵 백신 생산이 시작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말 백신이 나올지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에 그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에도 마스크 쓰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처럼 다시 경제 봉쇄령을 내리는 지역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코로나19는 단순 감기다. 걸려도 쉽게 낫는다. 한 번 걸리면 안심이다. 이런 인식들이 코로나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고 완치가 돼도 몇 달 뒤에 항체가 없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 베르가모. 지난 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무려 6천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넘쳐나는 시신들을 군용 트럭으로 실어 날랐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The virus is a systemic infection, lungs, as we know, but also brain, skin, and sometimes we have vasculitis, not finished that.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여전히 숨이 차고 만성적인 탈진을 호소합니다. E dopo a quelli che invece non rispettano niente le auguro una settimana che ho provato io. 코로나19는 보통 호흡곤란과 근육통, 만성 피로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데 심한 경우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실제 영국 찰스 왕세자는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도 신경계 이상으로 후각과 미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연구에선 코로나19 환자 125명 가운데 77명이 뇌졸중을, 39명은 뇌손상으로 인한 혼란과 행동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first 2 or 3 nights I was frightened of going to bed because the first night I went to bed I was having recurring dreams that I dreamt while I was in the coma. 완치 후 후유증이 없다 해도 코로나19에서 해방된 건 아닙니다. 감염된 뒤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몇 달 뒤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연구진은 무증상 감염자의 40%가 2달 뒤 항체를 잃었다고 발표했고 영국 연구진도 감염 후 3개월이 지나서도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인 환자는 17%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액을 확보를 해서 항체의 지속 기간을 국내에서도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코로나19의 이런 특성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실 때 구명조끼가 어떤 제품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상당수는 익사 방지 기능이 없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놀이 시설. 물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얘들 용품은 일단 제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구명조끼로 구입해 아이에게 입혔던 제품인데 알고 보면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 보조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어린이 구명조끼로 판매되고 있는 19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2%는 익사 예방 기능이 없는 단순 수영 보조용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들의 물놀이를 돕는 용도로 만들어진 수영 보조용품은 구명조끼와 모양만 비슷할 뿐 물에 빠졌을 때 얼굴을 물 밖으로 향하게 해주는 익사 방지 기능은 없습니다. 이런 조끼는 수영장에서 보호자 감시 하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어 파도 치는 바다에서 입고 놀다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영 보조용품은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부력도 차이가 났습니다. 35kg 아이를 기준으로 익사를 막으려면 최소 35N 이상의 부력이 필요하지만 수영 보조용품은 25N의 부력만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죠. 소비자원은 수영 보조용품을 구명조끼로 판매해온 업체들에게 광고 시정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도 특산물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인 아마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일본식 영어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매처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없는 물건을 찾기 힘들다는 세계 최대 상거래 사이트 아마존. 검색창에 김의 일본식 영문 표기인 스시노리를 입력하자 다양한 김 제품이 검색됩니다. 그중 이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2번 구워서 더 맛있는 김이라는 한국어 상품명에 흔히 노리막기로 불리는 일본식 김밥 사진이 보입니다. 일본 제품인가 싶지만 알고 보니 전라남도에서 만든 브랜드 제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가 아닌 일본식 표기로 우리 특산품을 홍보 중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란맛 김과자는 일본식 영문 표기인 타라코로, 청국장 가루는 나또 파우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국장 가루의 상세 설명에는 나토 종균인 나토키나제에 대한 온갖 장점까지 설명해 놨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 나토의 종균은 청국장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엉뚱한 설명에 한 구매자는 맛없고 비싸고 나토키나제가 들어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면서 구매 주의를 당부하는 상품 후기를 남겼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다국적 홍보는 흔한 일이라지만 문제는 김이라는 한국어 대신 일본식 표기로만 홍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 고객인 해외 교포들의 실망이 가장 큽니다. SNS에는 실망과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홈페이지에는 표기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전남도의 해명인데요. 제품의 포장과 디자인은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표기 방식을 활용해서 미국 현지 아마존 판매대행사 도내 수출 기업이 직접 결정하고 디자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남도 역시 사전에 일본식 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이 있은 직후에 일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빗발치는 비판에 결국 전남도는 사과 공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관여를 해서 감수를 좀 하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100년의 국가 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직접 설명 듣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부총리님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꽤 하신 것 같아요. 예, 정부가 뭐 검토하느냐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만 하신 거 봐도 뭐 내용도 내용대로 준비하시는 거지만은 굉장히 어떤 이거를 꼭 어떻게든 설명해드리고 싶다는 것이 읽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준비하셨습니까? 뭐 저희는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들이 기자들이 이제 오늘 발표된 큰 맥락 그리고 뭐 160조 원이 들어가고 또 190만 개 일자리를 한다는 어떤 큰 단계별 계획은 발표를 해드렸는데 뉴딜 이러면은 이제 일반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뉴딜 뭔가라 하는데 저는 이제 들었을 때 딱 비교되는 것이 이제 미국형 뉴딜에서 상징이라 하는 후보댐 그리고 우리 오늘 등장한 이른바 이제 데이터댐으로 비교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함과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반적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개의 양축인데요. 디지털 뉴딜 경우에는 사실 후보댐과 같이 그러한 토목 사업이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그와 같은 디지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최근에 아시다시피 비대면화라든가 또는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디지털화가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앞당겨 오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투자 패키지를 좀 앞당겨서 확 투자를 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댐처럼 토목공사가 아니라 데이터댐으로 상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같은 디지털의 인프라를 갖다가 이번에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같이 이번에 강조가 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총리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오늘 발표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거든요. 한번 직접 보실까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 그 아주 간단한 코딩이나 엑셀 같은 그런 단기 알바 같은 것들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미래 청년들한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뉴딜 정책이 이제 일자리 정책인데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지금 현재 직장인이나 예비 직장인인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똑같이 이제 일자리를 언급을 했지만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로는 약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디지털 뉴딜에서는 약 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디지털 뉴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재정 투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가 있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공한다든가 분석할 때는 이와 관련되는 단기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가 가공 분석이 된 다음에 민간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질문 주신 취지대로 단기적인 일자리와 민간에서의 괜찮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함께 제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분 목소리는 오늘 발표와 좀 뭐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자, AI가 등장하면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일자리가 빼앗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에요. 예, 사실 AI가 노동을 대체한다면 그 해당 분야의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가 되던가 또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새로운 생태계라든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저는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 스마트폰이 개발됐을 때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컨텐츠, SNS와 관련돼서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요즘 하도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여쭤볼게요. 70대책 강도가 높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감지되는 어떤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성급하게 그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되면 저는 이 시장 상황을 지켜야 통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최근에 과열 조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진정세가 되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효과가 작동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발표하신 정책 중에 하나의 일면인데 파느니 나는 그냥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른바 이제 꼼수 증여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원래 의도하신 정책 방향대로라면은 이거를 뭐 증여를 한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이제 다주택자 시장에 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증여를 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미 정부와 협의하여 이미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치기 전에는 증여를 하는 게 그나마 세금을 좀 덜 내는 걸로 돼 있지만은 지금 그런 꼼수 증여에 대비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다가 같은 그 세율을 맞춰서 그 세율을 올리는 걸로 막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여로 회피하는 수단을 원천 봉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게요. 어쨌든 뭐 대출 규제든 세금 강화든지 간에 억제책이라고 한다면은 공급책에 대해서 어떤 단비 같은 소식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듣기로는 어쨌든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좀 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국공유지라든가 공급 대책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주택공급 TF가 현재 작동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 고밀 개발을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또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가 보건대는 7월 말경이면 이 공급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랑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일단은 1단계로 저희가 검토하는 초이스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꼭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 1단계에 있었던 그런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부각됐던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3년 만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주택. 2016년 4월 울산지검 황모 검사는 울산경찰이 이곳에서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의심되는 데다 시가로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대부분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8월 한 고래보호단체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불법일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휘 아래 수사가 시작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 검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도 돌려준 게 정당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울산경찰은 황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을 고발했던 고래보호단체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불법 유통을 근절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공수처에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광주의 한 주택에서 어린 자녀들을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부모가 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심하게 뜯겨져 나간 벽지엔 곳곳이 낙서로 가득하고 먹다 남은 컵라면이 방바닥에 놔둔 곳입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 천장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7살과 9살 남매가 생활해온 방 안 모습입니다. 집에서 박스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탁 던지니까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착 하고 나왔다는 거죠. 다문화 가정인 이 가족은 학습 지원 등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아왔는데 3주 전쯤에야 아이들이 이처럼 방치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깨끗한 곳에서 자기들의 건강이나 학습이나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지 못하고 교육에 무관심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남매 중 한 명은 온라인 수업에 잘 출석하지 않아 학교에선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결석이 잦자 학교에서 나서 아이를 등교시킨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남매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했고 경찰도 방임 혐의로 부모를 입건해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SNS 댓글 형식으로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까지 시장 자리가 비면서 집권 여당 민주당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입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기자들에게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김부겸 전 의원은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면서 사실상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중요한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 있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소속 인사의 부정부패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스스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싫어요를 눌렀지만 김태년, 김두관 의원은 집권당이 큰 도시의 시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면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후보를 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당원당규가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집권당의 그 큰 도시의 시정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 부산만 해도 유권자가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1년 뒤 대선에 전초전이 될 겁니다. 결국 논란 끝에 민주당도 후보를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박영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자, 김종인 국민들께 2가지 사과인데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겠다면서 전현직 대통령 2명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뭘 사과한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늘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일,
문재인 정부 탄생의 길을 열어준 일입니다. 이렇게 오만 부패, 불통, 위선,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2011년에는 박근혜 비대위에서 또 2016년에는 문재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은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직업이 비대위원장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네. 이 앞서 두 정권의 탄생에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도 뭐 이 두 정권이 나중에 봤더니 지켜보고 났더니 기대만큼 못하더라. 사실 뭐 탄핵당한 전 정권보다는 아무래도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을 한 셈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사과하고 반성을 한다면은 지금의 이제 통합당 비대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로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질 법한데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시죠. 누구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거의 다 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지 않겠나. 네, 현재 야권 주자처럼 부각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뭐 대권의 뜻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지금대로라면 내년 재보궐선거 여당 필패다. 우리는 좀 참신한 서울시장 후보를 찾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 예측대로 될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나중에 뭐 반성하고 후회하고 사과하지 않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탈북 태영호, 지성호 첫 상임위는인데 통합당에 이제 탈북민 출신 의원이 둘이 있는데 네. 상임위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배정 과정에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결국 통일 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첫 인사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통일 정책을 토론하는 이런 첫 모임을 가진 데 대해서 감개무량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이던 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또 김정은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많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해선 안 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두 의원 모두 외통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통합당이 그대로 배정을 하면서 21대 상반기 외통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상임위에 처음 출근한 또 다른 누군가의 소식은 이제 곧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제 옆에는 암내견 조이가 있습니다. 4살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런 다름이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 가장 인정될 수 있는 분야가 문체위가 아닌가.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상임위 전날부터 살펴봐 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팀 청백전을 통해 새 홈구장에서 첫 실전을 치렀습니다. 무관중 경기에 익숙치 않은 분위기였지만 안정된 투구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토론토 입성 후 첫 실전 투구에 나선 류현진. 평소 자신의 루틴대로 몸을 풀고 불펜 투구도 실시했습니다. 넉 달 만의 실전에 대한 부담 탓인지 초반엔 강한 타구들이 나왔습니다. 게레로 주니어에게 적시타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전매 특허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낚았고 높은 코스의 빠른 공으로 9위도 과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커브로 스윙 삼진을 잡은 뒤 환한 웃음도 보였습니다. 모든 구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공 59개로 5이닝 1실점. 이후 BGO를 타석에 두고 목표 투구수 70개를 채우면서 열흘 남은 개막전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면서 정말 게임같이 준비했던 것 같고 정타도 맞고 했었는데 좀 더 제규에 집중했던 게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괜찮게 진행된 것 같아요.
He's always on time. He's got a plan every day. Where he is right now, he's in a really good place too, which excites us. 무관중 경기 적응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것 같긴 하고 아마추어 때도 뭐 가족들이 경기장에서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선수들이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류현진은 오는 19일쯤 한 차례 더 등판한 뒤 25일 템파베이와의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지난 시즌 팀 성적은 6위에 그쳤지만 프로농구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허훈 선수. 연봉도 2배 넘게 뛰었는데요. 실력만큼이나 낙천적인 성격이 성공 비결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그림에 맞춰 정확한 동작을 소화하는 드리블 훈련. 나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특유의 승부욕으로 끝내 과제를 성공합니다.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 점수 90점. 스케일 무브 88%. 드리블 90%. 야. 테니스 공을 이용한 고난도 동작에선 엄살도 나옵니다. 절대 못해요. 이거 내가 스테판 커리가도 못해요. 좀 창피하지만 이거 안 돼. 포기도 빨라야 돼요. 데뷔 3시즌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른 허훈의 성공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거든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성향인데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자기를 무겨할 수 있게끔 만드는. 팀 성적은 6위였지만 정규리그 MVP 타이틀에 실력도 부쩍 늘면서 연봉도 2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그게요? 크게? 크게 올랐죠. 플렉스요? 아직 월급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철다부터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최근엔 형 허훈과 개인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농구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무조건 제 지분이죠. 솔직히 형은 지금 홍보도 안 해요. 제가 지금 SNS에 다 올리고 수익이요? 근데 다 형이 관리를 했습니다. 일단 농구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이고 꿈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리고 예전에 농구에 약간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입대 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올 시즌. 허훈은 즐기는 마음으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첫날부터 열심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도 날이 금세 개진 않았죠. 그래도 내일은 하늘 상태가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 사이로 해가 나면서 기온만 약간 오르겠습니다. 또 이번 장맛비가 서늘한 공기를 불러와서요. 대기 상층에는 예년보다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요. 그 덕에 바람이 불 때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열이 가해지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는 또 날씨가 돌변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차츰 장마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호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까지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도 오겠습니다. 하늘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18도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29도, 청주 27도, 광주와 창원 24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4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